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로 인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와 2위를 다투는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이 채통도 잊은 채 줄지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풍경은 실로 오랜만에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인물은 단 한 사람. 바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총괄 대표 비비안 한이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십수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공기를 바꿀 만큼 압도적이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냉철한 시선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렬하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 세례와 명함을 내미는 대기업 임원들의 손길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곧장 준비된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슈트는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을 듯 고고해 보였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5년 전 비 오는 날 처참하게 버려져 쫓겨나듯 이 땅을 떠나야 했던 나약한 한서유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여자는 자본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쥐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기 위해 돌아온 냉혹한 투자자 비비안 한일 뿐이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마자 닫힌 문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녀만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차량이 공항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건네며 오늘의 일정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미르 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강도진 회장의 최근 동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비안은 선글라스를 벗어 옆자리에 던져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 속 강도진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경영권 방어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이 도시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미르 그룹 본사가 위치한 강남의 마천루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렘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본능적인 흥분과도 같은 것이었다. 최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미르 그룹 측에서 이미 3번이나 면담 요청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비비안은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를 만나는 것은 계획에 없었으며 사냥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쥔 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고 강도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무릎을 꿇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차량은 어느새 서울 시내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보안 요원들의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긴장감 대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적힌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4살배기 남자아이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쌍둥이 남매인 하준과 하윤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던 냉혈한 비비안 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애롭고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하준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미르 그룹의 주가가 오늘 오전장에서 이상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을 또렷한 발음으로 이야기했다.
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명석한 두뇌와 분석력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비비안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직은 신경 쓸 단계가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옆에 있던 하윤 역시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오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다행이라며 어른스럽게 덧붙였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운명을 타고났고 비비안은 그 운명의 무게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서재로 들어온 비비안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5년 전 강도진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자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자네였다. 사진 속의 자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파멸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강도진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고 그의 침묵은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라이터를 켜 망설임 없이 사진 끝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며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검게 그을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과거의 추억 따위는 이제 사치일 뿐이었고 남은 것은 오직 철저한 응징뿐이었다. 한편 미르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비서실장이 올려둔 제우스 인베스트먼트 관련 보고서를 책상 위로 거칠게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감히 일개 투자 회사의 지부장 따위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미르그룹의 회장인 자신의 면담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최근 그룹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수혈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자존심을 굽히고 요청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잠자고 있던 승부욕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을 눌러 당장 정보팀장을 호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비비안 한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서 사소한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누구와 만나는지 숨소리 하나까지 파악해야 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입국하던 날짜가 정확히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묘한 불길함을 자아냈다. 물론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세상에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정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회장실로 들어오자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비비안 한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그녀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덧붙였다. 정보팀장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에서 도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주인을 잃은 채 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떠나가던 그녀의 뒷모습과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 죄책감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는커녕 독처럼 퍼져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비비안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미르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 층 불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안의 감도는 쌉싸름한 맛을 음미했다. 강도진 역시 지금쯤 잠들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가 느낄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절망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이제 곧 시작될 파티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화려하고 잔혹할 것이었다. 그녀는 빈 와인 잔을 난간 위에 올려놓으며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기다려 강도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니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신문의 일면은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한국 상륙과 비비안 한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재계는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주식시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비안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외모와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교 클럽에서 열리는 재계 인사들의 환영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은 그녀가 강도진과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면을 하게 될 장소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강도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비안이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건방진 태도를 꺾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석 디자이너가 준비한 최고급 슈트를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그는 미르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여 그녀를 압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펠리를 틀고 있었다. 비비안 한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기시감과 가슴 저편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의 정체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이는 곳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비비안 한이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고하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분위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강도진 역시 샴페인 잔을 든 손을 멈춘 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계단을 다 내려와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강도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낯익은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 한가운데에서 강도진과 비비안 한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도진은 자신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현실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잠시 호흡을 잊을 지경이었다.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분명 5년 전 비오는 날 밤 자신의 곁을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서윤과 너무나도 똑같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줍고 여린 여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듯한 차가운 표정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은 도진이 알고 있던 서윤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선 모습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도진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비비안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적인 미소였기에 도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마침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선 도진은
거친 숨을 삼키며 그녀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관찰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지만 그 밑에 숨겨진 선과 윤곽은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얼굴이 틀림없었다. 도진은 억눌린 목소리로 묻고 싶은 수만 가지 질문을 뒤로 한 채 겨우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듯한 정중하고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비비안은 도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을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 비비안 한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유창했지만 미묘하게 섞인 이국적인 억양은 그녀가 오랜 시간 외국에서 생활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도진은 그녀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지도 않은 채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정말 나를 모르냐는 그의 절박한 질문에 비비안은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미르그룹의 강도진 회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는 그녀의 대답은 도진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그를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경쟁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며 그와의 사적인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냈다. 연회장 구석진 테이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도진의 계모 최 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도진의 전 약혼녀 유나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 여자가 5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천박한 여자가 맞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라졌던 여자가 저토록 화려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진만큼이나 믿을 수가 없었다. 만약 저 여자가 한서윤이 맞다면 그리고 과거의 일을 빌미로 도진에게 접근해 복수라도 하려 든다면 그동안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후계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최 여사는 즉시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저 여자의 정체를 당장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두 사람의 대치 상황으로 돌아와서 도진은 비비안의 태도의 모멸감과 오기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제우스 인베스트먼트가 미르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화제를 전환했다. 비비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르그룹의 현재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도진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며 현재 미르가 추진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도진의 표정이 굳어지자 비비안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자금을 댈 용의가 있지만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즐기는 듯한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도진은 비비안의 도발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지금 미르그룹에게 제우스의 자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비비안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묻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비비안은 시계를 보며 오늘은 그저 인사만 나누러 온 자리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도진을 애타게 만들고 싶어 했고 그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애원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다른 재벌 회장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채취는 5년 전 그가 밤마다 탐닉했던 그 향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비비안은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도진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무례하다는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도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도진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서며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집착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비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시는 이런 신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다시 다른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도진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에게 아부를 떨며 술을 권하는 모습에 질투심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반드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수록 비비안은 연회장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불어를 구사하며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의 콧대 높은 재벌 총수들도 그녀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도진의 전 약혼녀 윤아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비비안에게 다가가 일부러 와인을 쏟으려는 유치한 계략을 꾸몄다. 윤아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비비안 쪽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 비비안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피하며 오히려 윤아의 발을 살짝 걸어 넘어지게 만들었다. 윤아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뒹굴었고 붉은 와인은 그녀의 흰 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비비안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비웃고 있었다. 소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도진 역시 그곳으로 달려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상을 짓고 있는 윤아와 그 앞에서 우아하게 손을 내미는 비비안의 대조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진은 윤아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시선은 비비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비안은 도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자리를 떴다. 그녀의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등을 펴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소동이 그녀에게는 그저 지루한 연극의 한 장면일 뿐이었고 그녀의 진짜 목표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강도진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확실한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었다. 도진은 황급히 비비안의 뒤를 쫓아 연회장 밖으로 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닫히는 차문 사이로 비비안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고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비비안 안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그녀와 한서윤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한서윤이라면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든 의문을 풀어야만 했다. 차 안에서 비비안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강도진과 마주했던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당장이라도 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최비서는 백미러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물수건과 진정제를 건넸다. 비비안은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며 눈을 감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재회였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자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강도진 너의 파멸은 내 손으로 직접 완성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비비안은 잠들어 있는 쌍둥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너희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방을 나와 거실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미르그룹 본사 쪽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강도진이 느꼈을 혼란은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미르그룹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제게는 전날 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로 떠들썩했다. 비비안 하니미르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던 유나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강도진은 출근하자마자 보고된 찌라시 내용을 확인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그녀는 미르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켜 비비안 한이 머물고 있는 호텔과 그녀의 동선을 체크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정된 임원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빙빙 돌려서 탐색할 시간이 없었다. 정면 승부만이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도진의 차가 비비안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IFC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비비안은 막 로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발견하고도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도진은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흔드는 거지? 비비안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착각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그저 돈 냄새를 맡고 온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도진은 허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끝까지 연기해봐. 내가 그 가면 반드시 벗겨줄 테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도진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집무실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비비안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문지른 듯 5년 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전무했다. 미국 명문대 졸업과 월가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도진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임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세상에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녀가 한서윤이라는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비비안은 서울 시내의 한 프라이빗 클럽룸에서 미르 그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 대표들과 은밀한 회동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냉철한 분석과 달변으로 미르 그룹의 현재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으나 비비안이 제시한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파격적인 주식 매입 조건과 미래 비전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다. 강도진의 발밑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고 그녀는 그 틈을 파고들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진은 미르 재단이 후원하는 최고급 영재 교육 기관인 로얄 아카데미의 정기 이사회 참석을 위해 차에 올랐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실장을 대신 보냈을 따분한 행사였지만 최근 복잡한 머릿속을 식히기 위해 잠시라도 회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학교에 도착한 도진은 교장과 이사들의 영혼 없는 아부를 한 귀로 흘리며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제들만이 다닌다는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는 치열한 경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도진의 시선이 우연히 과학 실험실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향했다. 그곳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홀로 구석에 앉아 복잡한 입체 퍼즐에 열중하고 있는 한 남자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실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이는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아이가 다루고 있는 퍼즐은 성인조차 쉽게 풀기 힘든 고난이도의 기하학 모형이었다. 도지는 아이의 등 뒤에 서서 잠시 그 놀라운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건 여기 있는 다른 장난감들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재미가 있냐는 그의 질문에 아이는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지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숨을 멈췄다. 아이의 서늘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만하리만큼 차분한 표정은 도진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이는 낯선 어른의 등장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렵지 않고 그저 논리적인 규칙을 찾는 과정이 즐겁다는 아이의 대답은 내 살배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도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아이는 잠시 도진을 탐색하듯 바라보더니 자신을 한하준이라고 소개하며 4살이라고 덧붙였다. 4살이라는 단어가 도진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5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 그리고 뱃속에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의 존재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던 보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실험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도진을 보자마자 헉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고 황급히 하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도진은 보모의 과도한 반응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진이라는 특정 인물을 두려워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도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물으려는 찰나 학교 정문 쪽에 검은색 밴이 멈춰서고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비비안 한이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급하게 학교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비비안은 하준의 하원을 돕는 보모에게서 도진이 학교에 와 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만사 제쳐두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는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진과 하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가 자연스럽게 하준을 안아 올렸다. 회장님께서 제 아들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거냐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진은 비비안의 품에 안긴 하준과 비비안을 번갈아 바라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기가 찼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확신하는 본능적인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도진은 비비안에게 한 발 다가가며 아이가 자신을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압박했다.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 남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그녀는 도진의 의심을 묵살하듯 하준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가 피곤해하니 이만 가보겠다고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진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아직 내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비비안은 대답 없이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도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확신뿐이었다. 차에 탄 비비안은 하준을 카시트에 앉히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모든 비밀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준은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비안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비비안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질책했다. 강도진이 학교 이사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제 그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자 확인을 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당장 집이 아닌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당분간 아이들을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해야만 했다. 한편 학교에 남겨진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로얄 아카데미의 입학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한하준이라는 아이의 유전자 검체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라고 고함쳤다. 그는 머리카락 한 올이나 아이가 쓰던 컵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이다. 그의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만약 비비안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도 5년 동안 숨겨왔다면 그것은 그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만이었다. 그러나 분노의 이면에는 알 수 없는 환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흥분시켰다. 그날 밤 강도진의 계모인 최 여사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도진이 오늘 유치원에서 비비안의 아들과 접촉했으며 그 아이가 도진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여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했다. 만약 그 아이가 도진의 친자식이라면 자신이 공들여 키운 친아들인 도연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녀는 사악한 눈빛을 번뜩이며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아이가 정말 강씨 핏줄인지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하고 비열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고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비비안은 안전가옥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재운 후 서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었다. 도진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어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미르 그룹의 주주 명부를 다시 확인하며 강도진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점검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보안업체에 경호를 의뢰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누구든지 내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비정한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 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도진은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장을 호출하여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제우스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미르 그룹의 긴급 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비안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었다. 도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네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주주총회 소집 요구 소식은 순식간에 재계에 퍼져나갔고 언론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리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비비안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도진 회장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의 운명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에서는 미르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 여사가 은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검은 양복의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여사는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으로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것은 로이알 아카데미의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한하준의 칫솔과 강도진의 머리카락을 대조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 적힌 99.9%라는 친자 확률 수치를 확인한 순간 최 여사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전율에 가까웠다. 그녀는 서류를 탁 소리가 나도록 덮으며 사내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쌍둥이라고 했으니 여자아이도 하나 더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그녀의 지시에는 한치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도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핏줄들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 수만 있다면 도진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최 여사는 즉시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안 안이 숨겨둔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회를 봐서 아이들을 확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에게 손자 손녀라는 혈연 관계는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방해물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도진의 집무실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비서실장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또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도진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봉투를 개봉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씨들이 그의 망막을 뚫고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한하준과 강도진의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그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을 다시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진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명패를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지만 그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5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자책감과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아이를 숨겨온 비비안에 대한 증오가 뒤엉켜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유리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내 핏줄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숨죽여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부성애를 자극함과 동시에 소유욕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 따위는 지킬 생각이 없었다. 비비안은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오한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 보안팀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걸려왔다. 안전가옥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하고 있으며 누군가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비비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도진이 벌써 움직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적이 냄새를 맡은 것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을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보안팀장은 빗길이라 이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일단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로 전환하여 농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전화를 끊은 비비안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생각만으로도 이성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외투를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한 강도진이 들이닥쳤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비비안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도진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에 가까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비비안의 책상 위에 구겨진 종이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그가 조금 전 확인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비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지. 내 아들을 낳고도 5년이나 숨겨둔 이유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처절한 고통은 숨길 수 없었다. 비비안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강도진,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그녀의 선언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도진은 비비안의 팔을 억세게 움켜쥐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5년 전 그날 밤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피해자였어. 네가 사라지고 난 뒤 내가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의 절규에 비비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변명은 필요 없어. 당신이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어. 그때 내 뱃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의 그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뒀을까. 비비안의 입에서 아이들이라는 복수형 단어가 나오는 순간 도진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아들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쌍둥이였어. 비비안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하준이 말고 하윤이라는 딸도 있어. 당신을 꼭 닮은 아들과 나를 닮은 딸이지. 도진은 뒷걸음질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명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환희와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을 안겨주었다. 비비안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이제 알았으면 돌아가.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육권은 절대 뺏기지 않아. 내 아이들에게 손대면 미르 그룹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그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비비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소름 끼치는 집착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누가 양육권을 뺏는다고 했지. 나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너까지 모조리 되찾을 거야. 한서윤, 네가 비비안, 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든 악마가 되었든 상관없어. 너와 아이들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의 선전포고는 비비안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만 뺏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진은 그녀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를 원하고 있었다. 그때 비비안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번호가 제한된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참 예쁘더군. 특히 딸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어. 비비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 여사의 사주를 받은 납치범들이 안전가옥의 방어선을 뚫고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비비안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들은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깨닫고 비비안의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도진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나 강도진이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내 놈들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자까지 모조리 찢어 죽이겠다.
미르그룹 회장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전화기를 비비안에게 돌려주며 당장 가자고 소리쳤다. 비비안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을 따라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도진의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안전가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고 비비안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다. 도진은 백미러로 비비안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그를 괴롭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빗속을 뚫고 나갔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미르그룹도 회장직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정원에는 경호원들과 괴한들이 뒤엉켜 격투를 벌이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빗물에 섞여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차를 세우자마자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 비를 맞으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비비안 역시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있는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괴한이 그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호신술로 가볍게 제압하고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 구석에는 하준과 하윤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비비안은 아이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과 비비안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주는 낯선 아저씨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고 하유는 엄마의 등 뒤에서 도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도진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피 묻은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을 놀라게 할까봐 멈칫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비비안에게 말했다. 이곳은 이미 노출되었으니 안전하지 않아 내 별장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곳은 요새나 다름없으니 아무도 접근 못해. 비비안은 도진을 노려보며 거절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곧바로 자신의 경호팀을 호출하여 현장을 수습하고 이동할 준비를 지시했다. 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유는 조심스럽게 비비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운전석에 앉은 도진의 어깨가 움찔했고 비비안은 아이의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주는 침착한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도진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도진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도진의 개인 별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다. 아이들을 침실에 재우고 나온 비비안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과 마주섰다. 도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비비안이 다가오자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 여사가 배우야. 내 어머니라는 작자가 손자들을 죽이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비비안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당신 곁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진다고.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비안에게 다가갔다. 아니, 내가 다 정리해 내 손으로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세력을 잘라내고 미르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성을 만들어줄 거야. 그는 비비안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서윤아 기회를 줘.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너에게도 속죄할 수 있게 해줘. 비비안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5년 전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오늘 일은 빚진 걸로 해두겠지만 난 아직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싸울 거야.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렬하게 키스했다. 비비안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도진의 절박함과 뜨거운 체온에 서서히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애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입술을 떼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마음대로 해 싸우고 싶으면 싸워. 하지만 난 절대 너와 아이들을 놓지 않아.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비비안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결코 그를 벗어날 수 없음을 예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꽃은 그 빗줄기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미르 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천둥 번개가 칠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회의장 안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강도진 회장은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계모인 최 여사가 여유로운 척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어젯밤의 납치 실패로 인해 그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고 이제 그녀가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그녀를 따르는 부패한 이사들 뿐이었다. 도진은 최 여사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이제 곧 이 지루한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을 진짜 주인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육중한 마오간이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비안 한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무채색 정장 대신 강렬한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그녀의 투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자 회의장 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비비안은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도진의 오른쪽 비어있던 수석 주주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다. 최 여사는 그녀의 거만한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외부인이 감히 신성한 이사회장에 들어와 어디를 앉느냐는 호통이었지만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주식 보유 증명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비비안은 차가운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자신이 제우스 인베스트먼트를 대표하여 미르 그룹의 지분 15%를 보유한 2대 주주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녀의 발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아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진조차도 그녀가 확보한 지분이 그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비안은 소란을 잠재우듯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현재 미르그룹의 경영 실적 부진과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히 최 여사가 주도한 무리한 사업 확장과 횡령 의혹을 낱낱이 고발하는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파괴적인 브리핑 앞에서 최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비비안의 정체와 그녀가 미르그룹의 2대 주주라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 막강한 자본력까지 갖춘 그녀의 등장에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쟁 그룹의 총수들과 재벌 3세들은 앞다투어 비비안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르 그룹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체가 가진 매력과 자산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비안의 사무실에는 최고급 화환과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려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냉소적으로 지켜보며 자신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재계 신년 할애회는 비비안을 위한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에워쌌고 그 중에는 도진의 라이벌인 혜성그룹의 박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전무는 노골적인 눈빛으로 비비안에게 추파를 던지며 도진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비비안에게 미르 그룹 따위는 버리고 자신과 손을 잡자며 은근슬쩍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강도진이 박전무의 손목을 억세게 낚아채며 살벌한 미소를 지었다. 내 파트너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도진의 낮은 경고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박전무는 도진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비비안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기며 소유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비비안은 도진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귓속말로 아직 우리는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속삭였다. 도진은 그녀의 도발적인 태도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승부욕과 전율을 느꼈다. 과거에 순종적이었던 한서유는 사라졌지만 눈앞에 있는 비비안 하는 그가 평생을 바쳐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여자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힘으로 그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비안에게 정식으로 춤을 청하며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플로어 중앙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우아한 왈츠 선율에 맞춰 움직이는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고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도진은 춤을 추며 비비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게 그룹의 회장 자리라면 얼마든지 내어주겠다고. 단 그 자리 옆에는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비비안은 그의 대담한 제안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남자가 너무 쉬워 보이면 매력 없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도진의 뜨거운 체온과 진지한 눈빛에 반응하여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칼날을 감춘 채 나누는 이 위험한 탱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애증을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최 여사는 비밀 안전가옥에서 자신의 신복들과 모의를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참패로 입지가 좁아진 그녀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비안이 숨겨둔 쌍둥이의 존재를 언론에 터뜨려 도진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룹 이미지를 추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미혼모 스캔들과 혼외자 논란을 조작하여 보수적인 주주들이 도진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녀에게는 손자들의 장래나 아들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그룹을 장악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최 여사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춤을 추는 동안에도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최 여사의 측근들을 감시하고 언론사 데스크들을 미리 단속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파티가 끝나고 비비안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도지는 그녀에게 최 여사가 아이들 문제를 터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비안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도지는 안심하라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칠 것이라고 말하며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 두었다고 밝혔다. 비비안이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도지는 비밀이라며 윙크를 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서 비비안은 그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 강당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강도진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예고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단상에 오른 도진은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지키지 못해 떠나보냈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여인이 바로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비비안한 대표이자 자신의 유일한 사랑인 한서윤임을 밝혔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보석 같은 쌍둥이 자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장내는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도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도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탓이었으며 이제라도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공개 구혼을 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비안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회장직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 장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재벌 회장의 로맨틱하고 파격적인 고백에 열광했다. 최 여사가 준비했던 추잡한 스캔들 기사는 도진의 진정성 있는 고백에 묻혀 빛을 보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도진과 비비안의 편으로 돌아섰고 최 여사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분노의 비명을 질렀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송을 보고 있던 비비안은 멍한 표정으로 화면 속의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할 줄은 몰랐다. 옆에 있던 하윤은 아빠가 멋있다며 박수를 쳤고 하준 역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비비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을 이기기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에게서 사과와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도진이 내민 횡령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족과의 전쟁은 이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이제 비비안과의 진짜 사랑 전쟁이 남아있었다. 그는 비비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내 프로포즈에 대답해줄 차례 아닌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비비안의 묽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멀었어. 강도진 회장님 날 다시 꼬시려면 더 노력해야 할 거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을 눈치챈 도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미르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성체가 될 것이었다. 도진은 재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비비안에게 꽃을 선물할 생각이었다. 전쟁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가 찾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별장의 밤은 평화롭고 아늑했다. 강도진은 아이들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서투른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세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아이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윤은 이미 도진의 팔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준 역시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깜빡이며 도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비비안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던 남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자신과 아이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빙벽은 도진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 지병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 여사는 마지막 남은 신복을 이용해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는 대신 모두와 함께 파멸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침입자는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별장의 주 전력선을 차단한 뒤 건물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에는 시뻘건 불꽃이 되어 순식간에 별장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밤 공기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비비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을 열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거실 쪽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진은 잠든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며 젖은 수건을 찾아 입을 막아주었다. 그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 덕분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랐다. 도진은 하윤을 한 팔에 안고 하준의 손을 꽉 잡은 채 연기가 자욱한 복도로 나섰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계단을 집어삼키고 2층 전체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쳐왔고 시커먼 연기는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비비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진의 뒤에 바짝 붙어 이동했지만 퇴로는 모두 불길에 막혀 있었다. 도진은 닫힌 창문을 의자로 깨부수며 탈출구를 확보하려 애썼다. 밖에서는 경호원들이 사다리를 설치하고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도진은 비비안을 향해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들의 몸을 감싸고 창문 아래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준과 하윤을 차례로 내려보내는 동안 도진은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불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비비안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천장에 샹들리에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비안 어서 나가. 도진은 비비안의 등을 떠밀며 창가로 유도했다. 하지만 비비안이 창틀을 넘으려는 찰나불에 탄 목재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퇴로를 덮쳤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비비안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둥이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덮쳤고 뜨거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도진은 비비안을 감싸 안은 채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삼켰다. 그의 등 위로 불타는 잔해들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비비안을 놓지 않았다. 비비안은 도진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와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불길은 더욱 거세져 이제 두 사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주변을 살폈다. 유일하게 남은 탈출구는 반대편 테라스뿐이었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바다를 가로질러야 했다. 도진은 비비안의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나를 믿지, 내 눈만 보고 따라와. 비비안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화상을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비비안의 손을 놓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도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비비안을 이끌었다. 그의 셔츠는 이미 불에 타 찢겨 있었고 드러난 피부는 붉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테라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에는 잔디밭이 있어 뛰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뒤따라오던 불길이 폭발하며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쳤다. 도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비안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안고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다. 허공을 가르는 짧은 순간 도진은 비비안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고 등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몸을 비틀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두 사람은 잔디밭 위로 떨어졌다. 비비안은 도진의 보호 덕분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도진은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도진 씨. 비비안은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재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호흡은 미약했다. 비비안의 손에 끈적한 피가 묻어나왔다. 낙하할 때의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듯했다. 비비안은 오열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제발 눈 좀 떠봐요. 나 두고 가지마. 그녀의 절규는 빗발치는 사이렌 소리와 불타는 별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5년 전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구급 대원들이 달려와 도진을 들것에 실었다. 비비안은 멍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멀리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도진의 모습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구급차 안에서 비비안은 도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용서하고 사랑할게 제발 죽지 마. 그녀의 눈물은 도진의 손등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5년 전의 과오를 씻어냈고 비비안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인장을 새겨 넣었다. 병원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긴급 소집되었고 도진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은 비비안은 핏기 없는 얼굴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그을려 엉망이었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비서실장과 임원들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화재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최 여사의 사주를 자백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비비안의 눈동자가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그 여자 절대로 편하게 죽게 두지 마세요. 법이 심판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낼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수술이 끝나고 집도이가 밖으로 나왔다. 비비안은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진탕 증세가 심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비비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도진을 바라보며 유리에 손을 대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녀의 속삭임은 유리창을 넘어 그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며칠이 지나도록 도진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비비안은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상을 지켰다. 아이들도 병실을 찾아와 아빠의 손을 잡고 빨리 일어나라며 울먹였다. 하주는 아빠가 우리를 구해주셨다며 의젓하게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하유는 아빠가 선물해준 인형을 꼭 껴안고 침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비비안은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도진이 지켜낸 이 소중한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병실 한 구석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미르 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도진이 쓰러진 틈을 타 회사를 흔들려는 세력들을 그녀는 가차없이 처단하며 철의 여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비비안이 도진의 손을 잡고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도진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도진 씨, 내 말 들려요. 비비안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진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비비안을 향했고 건조한 입술이 달싹였다. 여기는 아이들은. 그의 첫마디는 자신이 아닌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비비안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다 괜찮아요. 아이들도 나도 다 무사해. 당신이 지켜줬잖아.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비비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또 너를 울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 말에 비비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아니야, 사과는 내가 해야 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물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오해와 미움을 씻어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안은 기계 소리 대신 두 사람의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도진의 의식 회복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로 전해졌고 미르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 여사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발악하다가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결국 그녀 자신만을 파멸로 이끌었다. 도진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비비안과 아이들은 매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병실은 더 이상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도진은 병상에 누워 비비안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내가 목숨 걸고 구했으니 이제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비비안이 웃으며 뭐냐고 묻자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어나면 바로 결혼식부터 올리자. 이번에는 진짜 내 아내로 만들어야겠어. 비비안은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생 나랑 아이들한테 충성할 것.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말 것. 도진은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목숨 걸고 맹세하지 평생 당신만의 노예가 되겠다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지난 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 따스한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미르그룹 강도진 회장과 제우스 인베스트먼트 비비안 한 대표의 결혼식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재계의 판도를 뒤바꿀 세기의 결혼식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식장이 마련된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앞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쳤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보낸 화환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었다. 호텔 내부는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작약으로 장식되어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오늘 탄생할 새로운 황제와 황후를 축복하듯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비비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고혹적인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머리 위에 얹혀진 티아라는 그녀가 이제 진정한 여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하준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윤이 달려 들어왔다.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하윤의 감탄에 비비안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하준은 의젓하게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아빠가 밖에서 엄청 떨고 계신다고 귀띔했다. 천하의 강도진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에 비비안은 긴장이 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어떤 험난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남자가 결혼식 입장을 앞두고 떨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식장 안은 하객들의 기대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자 하객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화재 사건 때 입은 흉터가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여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단상 앞에 선 도진은 뒤를 돌아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자 비비안이 아버지 대신 하준과 하윤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쌍둥이 남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하는 신부의 모습은 그 어떤 결혼식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비비안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5년 전 빗속으로 떠나보냈던 여자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자신에게 걸어오는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았다. 단상 아래에 도착한 비비안이 아이들의 손을 놓고 도진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서로의 영혼을 울렸다. 주례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도진은 하객들을 향해 직접 작성한 서약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오직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비안 역시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고 영원한 파트너이자 아내로서 그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뜨겁게 입을 맞추는 순간 천장에서 꽃비가 내리며 식장은 축복의 열기로 가득 찼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미르 그룹과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의 합병을 공식화하는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했다. 도진과 비비안은 부부가 된 것과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건배 제의를 하며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의 결합으로 미르 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제우스 인베스트먼트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정재계 인사들은 두 사람 앞에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눈도장을 찍기에 바빴다. 한때 비비안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진의 자리를 위협했던 경쟁자들은 이제 두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다. 비비안은 샴페인 잔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아부를 즐겼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한편 모두가 행복에 겨워하는 그 시각,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결혼식 생중계를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최 여사였다.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진 그녀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진과 비비안,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면을 긁어댔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미르그룹의 영광과 권력이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쇳소리 섞인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부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최후였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썩어가야 할 운명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도진과 비비안은 본격적으로 그룹 재정비에 착수했다. 도진은 회장으로서 그룹의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굵직한 사업들을 진두지휘했고, 비비안은 부회장 직함과 함께 그룹의 재무와 투자를 총괄하며 안살림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비비안의 냉철한 분석력과 도진의 과감한 추진력이 만나자 미르그룹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들은 과거 최 여사의 측근이었던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직원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 부부의 리더십에 환호하며 충성심을 불태웠다. 미르그룹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주말이면 모든 일정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요리를 하며 평범한 부모로서의 삶을 즐겼다. 하주는 도진에게서 수학과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하유는 비비안과 함께 쇼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감수성을 키워갔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비비안에게 다가와 백허그를 하며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 비비안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기대어 그의 품에 안겼다. 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도진과 비비안은 학교 강당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교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하준과 하윤을 보며 도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놓칠 뻔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제는 매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비비안은 도진의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놀렸다. 회장님이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야 어디 직원들이 무서워하겠어요.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비비안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아이들과 당신 앞에서는 언제나 무장해제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나와 와인잔을 기울였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서울이 차갑고 비정한 전장이었다면 지금의 서울은 그들이 정복하고 지켜낸 아름다운 영토였다. 도진은 비비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보이는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 빛날 수 있을까? 그의 감상적인 질문에 비비안은 현실적인 대답으로 분위기를 깼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도진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역시 비비안한다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야. 비비안은 도진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사라진 하룻밤이 만들어낸 비극은 결국 긴 시간을 돌아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칼을 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거대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녀의 귀환은 재벌들을 미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녀를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강도진이라는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를 구원하고 완성시켰다. 두 사람은 밤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가족이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도진이 비비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의 서윤아, 내일도 모레도 죽는 순간까지. 비비안은 눈을 감고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도진 씨 영원히.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고 그 위로 찬란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그들의 앞날을 비추는 영원한 축복의 빛이었다.